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김부겸 총리는 기념사에서 완전한 진실규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호소도 눈에 띕니다. 80년 5월 광주가 고립됐던 것처럼 지금은 미얀마가 고립돼 있고, 광주가 고립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를 반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미얀마와 연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기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기념식에서 화해와 용서는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지정한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검사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선정 잣대 등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맹폭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14살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아이들의 희생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와 대북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5월 광주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1년 전 광주, 참상 속에서 써내려간 일기장과 취재 수첩 기록이 독백으로 참배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참혹한 구타, 비무장 학생에게 사격, 시민들 분개. 기념 공연은 5.18 당시 투사회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 사연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41년 만에 사진이 발견된 당시 초등학생 고 전재수군 사연은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생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형이 좀 못나서 이제까지 널 찾지 못했고 이제는 영혼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5월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비롯한 국민 통합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5.18 유족과 각계 대표 등 99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5.18 41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주의 5월을 기리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월 광주의 정신을 승화시켜 헌법에 담자고 말했고, 이제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대표해 유족에게 사죄하며 과거 청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 모두 다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각자 일정에 앞서 광주에서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연대와 나눔 정신을 되새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날 야권 대선 주자들에 이어 여당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저마다 특색을 내세워 5.18 광주항쟁을 기렸습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문 이재명 경기지사는 5.18 추모 행사에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설명회에 참석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했고,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인들과 함께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불의와 독재에 반대하는 광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주말까지 나흘 연속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정작 당일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며 두 후보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5.18을 맞은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에 전두환 규탄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씨를 기리는 부끄러운 시설물을 하루빨리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현충시설 기념비에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전두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수호의 탑이라 불리는 추모 비석입니다. 이곳에도 전두환 씨의 뜻을 받들어 비를 세웠다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이 비석에 노란색 철거 딱지를 붙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전 씨가 세운 시설물을 없애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학살 책임자의 이름을 기념비에서 발견하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반문합니다. 12.12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부터 짓밟고 나서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다가 이런 좋은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단체는 여러 차례 민원 끝에 지자체가 철거 검토를 시작했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할 관청인 인천시는 예산 운운하며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 연희동 전시 자택 앞에선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은 대문에 책임자 처벌이라 적힌 피켓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노래한 시 한 편을 붙였습니다. 신군부 포갑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전 씨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두환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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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첫 발을 뗀 진상조사로 잇따라 나온 5.18 당시 계엄군 장병들의 양심 고백. 시민들은 여전히 헬기 사격 발포 책임 규명이 애를 먹는 건 전 씨를 포함한 책임자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발포하고 학살한 장병들은 있는데 그 명령을 한 장교들 최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목격자로서 또 그 후손으로서 41년 전 5월의 광주를 기린 하루. 가해자의 반성이 없다면 진상 규명과 처벌로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앞 5.18 41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5.18 정신을 본받아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미얀마인들의 다짐에 행사 참가자들은 격려하면서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항쟁 41주년 기념행사. 얀나이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 대표가 광주 영령에 대한 추모사를 이어가자 내빈들이 하나둘 새 손가락을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손짓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자 얀나이툰 대표도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를 더욱 힘주어 호소합니다.
디모크라시 공예회가 단위만 내서 야우리 매상마 코리아 소야 협동안에 비디오 포에스나 포함바원에 코리아 셉소로 디서베고 조사니 자라무 와이모 아피 군이 빼자바에레 레네 비타 약간 바래. 이번 행사의 주제는 41년 전 광주에서처럼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민주 세력과의 연대. 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민주 회복을 염원합니다. 5.18 유공자들은 군부의 총칼에 쓰러지던 광주 시민의 모습을 41년 뒤 미얀마에서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군인들하고 다가갈 때 그들이 총을 쏘는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 광주 5.18을 보는 것 같아요. 민주화를 위한 연대를 선언한 시민들은 미얀마 현지 민주화 세력에게 보내는 기부금을 국내 미얀마인 단체에 전달했고 이른바 기부 러닝도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을 낸 뒤 미얀마 민주화 지지 티셔츠를 입고 달린 뒤 인증 사진을 남기는 캠페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리만큼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1호 공식 레이스를 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미얀마인들은 끝내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5.18은 미얀마 사람들한테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분들이 흘린 피가 거름이 돼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국내 미얀마인들은 쿠데타 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를 인정하고 시민 세력을 지원해달라는 호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정윤입니다. 네, 일본의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의 아시아 총국장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2월 1일 쿠데타 이후에 이미지가 미얀마에서 좋아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고 미얀마에 사는 일본인들이 미얀마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지가 좋아졌다. 한국은 8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일본이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47%밖에 안 됐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도 나오고 했는데 일본은 태도가 좀 모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5.18이 있어서 5.18 항쟁과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미얀마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그린 송강호 씨 주연의 택시 운전사를 많이들 시청한다고 합니다. 5월에 광주도 미얀마를 주목합니다. 5.18 부상자회, 5월 어머니회, 5월 단체들이 미얀마 군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성명, 민주화 운동 지지 성명도 냈죠. 그다음에 미얀마 돕기 모금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얀마 네트워크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어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주기도 했고요. 23일 날 한국에 있는 모든 미얀마인들이 모여서 총회를 여는데 광주에서 엽니다. 광주의 5.18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 8888 항쟁, 1988년 8월 8일에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항쟁이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5월 어머니회가 미얀마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기자는 형법에 따라서 가짜뉴스 유포죄 그리고 선동죄로 처벌받습니다. 지난 5일 민요라는 기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설립된 미얀마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한국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름은 다큐엔 뉴스코리아입니다. 미얀마 현지 기자들이 한국의 미얀마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는 외국인 기자는 체포됐다가도 풀려납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이지만 한국 언론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또 쉽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워서 현지 지사 언론인으로 미얀마인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현지 상황을 다 보도하고 자료를 축적했다가 미얀마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네,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4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허연식 조사 2과장 연결해 그간의 조사 과정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주 조사 1년 만에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고 또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고 또 조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법정 조사 과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11개 과제에 대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 조사관들이 약 한 1,400여 명의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장 사병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 중에서 약 한 200여 명의 유의미한 진술을 전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5.18 당시 5월 20일 날 광주역에서 발포했던 발포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집단 발포뿐만 아니라 조준경을 부착한 M16으로 저격수들이 건물 옥상에 배치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준 사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등을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민간인 학살도 18건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좀 충격적인 건 신혼부부가 타고 있는 차량을 저격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이제 광주교도소 부근인데요. 광주교도소는 사실 교도소 시설도 시설이지만 광주에서 담양과 순천 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나들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지나던 시민들이 많이 이제 희생이 됐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집중 사격해서 사살한 것을 비롯해서 그 현장에서 최소 13건의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사격,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사살, M1 소총을 이용한 저격병들도 운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송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광주와 목포로 오가는 나들목인데요. 이쪽에서는 계엄군끼리 5인 사격을 하고 나서 보복살인이 이제 지역의 민가를 이렇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살짜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60세에 이르는 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은 사살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희생이 됐는데요. 앞서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 가운데 한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좀 증언을 확보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이제 1,400여 명의 계엄군들을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약 200여 명의 유의미한 진술을 이렇게 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여 명 안에서 200여 명 중에서는 51명의 계엄군들이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사살된 민간인들의 시체를 감회장했거나 또는 지시했거나 감회장을 직접 실행하거나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복수로 확보를 했고요. 전수조사, 이거를 저희는 이제 방문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분들을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증언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너 차례 이상 되풀이해서 방문하고 간곡한 요청을 해야 비로소 이제 진실의 입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방문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이렇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엄군들이 지난 41년 동안 무겁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기억과 고통을 함께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인사들을 통해서 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제 광주에 침입했던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김명국 씨를 조사해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조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영국이라고 하는 가명을 쓰고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이었던 이 사람이 직접 저희 그 위원회에 찾아와서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 북한 특수군으로 광주에 왔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는 그 지인들과의 차석에서 허위로 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일정한 외국 세력들에게 활용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진술이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로부터 그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 추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추가로 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좀 밝혀내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누가 책임자인가 또 지휘 체계 등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좀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됩니까? 예. 저희 그 5.18 조사위원회는 당시 광주에서 그 작전에 참가한 계엄군의 총 숫자가 약 한 2만 300여 명이 됩니다. 이 2만 명이 넘는 그 계엄군들 중에서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기록과 문헌 등을 종합해서 입체적인 조사 또 객관적인 진실을 이렇게 확인해 갈 예정이고요. 그 현재 진행 중인 발포 책임, 그다음에 지휘체계 이원화, 행방불명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실종된 시신을 사후에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사체 처리반 운영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그 추가로 그 왜곡과 조작,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계엄군과 경찰들의 피해 상황도 함께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허연식 조사 2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핵심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신 협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으로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3박 5일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5월 19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5월 2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방문지는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이어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방미 사흘째에는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됩니다. 백악관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주요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해온 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난 뒤 애틀란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국 기업과 현지 백신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귀국길에 백신 협력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4대 그룹의 미국 투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바이든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선물 보따리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4대 그룹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실질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방미 기업인 중에는 대한상해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포함돼 재계 대표 역할이 기대됩니다. We therefore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sustain U.S.-Korea relations, to driv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foster deeper cultural ties. 김기남 부의장이 동행하는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19조 원가량의 기존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미국 상무부의 2차 반도체 화상회의에 삼성전자 사장이 또 참석할 예정이어서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을 유력한 추가 투자 후보지로 물색해왔습니다. 파운드리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파운드리가 만들어지고 첨단 시장에서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 공장에 이어 3, 4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현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이번에 방미길에 함께 오를 예정이어서 양국의 백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수소, 로보틱스 등에 모두 8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지연과 제2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한 점을 포함하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잡아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빈 청사를 지었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령 청사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을 근거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정작 내부는 텅텅 빈 이른바 유령 건물입니다.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로 옮겨가겠다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까지 요청해 세금 170여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세종시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을 근거로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세종시에 입지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관평원 직원 49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시세가 두세 배 올라 수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금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아파트 특별 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는 물론 아파트 특별 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그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효한 지위인지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같다면 뭔가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걸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공무원 특별 공급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 안팎에서 반발이 따르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양도세 중과를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양도세 중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 사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투톱 가운데 하나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는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완화 역시 송영길 대표의 과거 공약일 뿐 당에서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당 안에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고.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는 보복세금이 아니고 불로소득은 환원돼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 강화에 공급 확대가 추가된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유의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이 정책이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된 폴리시 믹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지.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가운데 그나마 공감대를 이룬 건 실수요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른바 송영길표 완화책은 현재로선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서울시 교육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2021년 공제 1호에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입니다. 청사 9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당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는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 뒤에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관부를 통해 압수물 사무규칙을 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이 적중한 셈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부터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 뒤 조 교육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을 공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출범 뒤 첫 강제 수사까지 돌입하면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현직 검사에 대한 첫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윤중천 씨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면담 보고서 작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달 넘도록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 공수처가 이미 지난달 말 사실상 직접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첫 현직 검사 수사 사건으로 지난주에는 2021년 공제 3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정식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의 발걸음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이규원 검사 명예훼손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발 기획사정이었다는 의혹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의 교감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혐의로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규원 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가 첫 검사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택하면서 이 검사는 당분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공수처와 검찰에 번갈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사건의 선정을 두고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공수처가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벌였는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조희연 교육감의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교육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밟고 있는 게 특별채용에 혹시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찌 보면 특별채용이라 할지라도 기준 같은 것들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다만 이게 앞서 보셨다시피 이미 감사원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또 이후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이 조사를 마친 수사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었고 또 이 특별 채용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채용한 사실이 이 잘못되느냐 아니냐는 이 법적으로 법리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는 조희연 교육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벌써부터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제1호 사건은 감사원이 넘겨준 거고 경찰이 또 같은 걸 넘겨준 게 있는데 그게 2호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또 사건이 3호 사건이 되는 건데 자 1호 수사 1호 2호가 겹쳐져 있습니다만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공직자 비수사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요.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거대 권력 비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해직교사의 복직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 교육감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부당한 어떻게 보면 해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구제책으로서 본인은 이거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수사와 재판이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수처가 처음 1호 사건으로 할 만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이제 공수처가 설립된 취지 중에 하나는 검찰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소 독점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은 전부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일부이지만 특히 그동안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서 검사라든가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에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공수처가 그렇다면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깬 건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과거로 치면 경찰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검찰이 있을 만한 정도의 사건을 1호 수사로 저정한 이유가 뭘까? 게다가 이게 물론 많은 숫자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꼭 거기에 비위가 있으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만 이전까지 한 1000건 가까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 40%가량이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숫자의 중에는 들여다볼 만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궁금증이 나는 거죠.
그래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처가 처음으로 출범해서 제1호 사건이라면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 기소해서 법정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짓는 하나의 쫙 흐름이 있는 좀 뭔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뭐 새로운 틀을 잡는 그런 볼만한 모습을. 이제 어떤 새 틀을 잡는 그런 수사이면 좋은데 그럼 다 조사한 다음에 다시 검찰한테 넘겨주고 검찰이 기소해 주십시오라고 공수처가 가서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면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공수처에서는 이걸 기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봤었을 때 이거 기소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뭐 이게 뭐 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정말 1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공수처 나름대로의 판단이 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었을 때 밖으로 드러난 내용만 봤었을 때는 과연 1호 사건에 해당할 만한 무게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가 스스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행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1호, 2호 사건을 이제 이야기했고 3호 사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검사 사건인데 뭐 너무 오래전에 이제 막 엉켰던 사건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별장에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그리고 박관천 두 면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이규원 검사가 그게 과장되고 과대 포장됐다. 뭐 그리고 언론에 흘렸다. 뭐 이런 혐의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 아니요 정도의 대답의 형태로 이렇게 면담을 하고 나서 질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싹 답변으로 바꿨다라는 식의 어떤 보고서가 꾸며졌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언론을 통해서 특히 민감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유출이 되면서 뭐 그 내부 보고서에서 거론됐던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 그런 어떤 혐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 수사를 재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결국 수사를 해서 다시 법정에 세워 이제 뭐 단죄까지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의혹을 지금 검찰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이제 공수처에 이체업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국 금지가 과연 잘 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까지 같이 사실은 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수사한 게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러면 그렇다라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그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건 번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었다라는 건데 실제 이 보고서에 의해서 뭐 형식적으로 사건 번호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서류가 꾸며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 그걸 피해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보고서에 기초해서 뭐 법적으로는 이 출국 금지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쪼개서 한쪽은 또 검찰에서 이미 재판을 넘기기도 하고 한쪽은 또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를 하라고 하고 재판 과정에 있으면서 검찰에서는 빨리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재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수처를 약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또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규원 검사는 당시에 대검 차장 검사로부터 봉욱 아마 차장이었을 것 같은데 사전 지휘를 바꿔서 한 것이다라고 계속 이의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출국 금지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공소장이 유출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이런 걸 봐도 이규원 검사도 그렇고 당시에 대검과 법무부와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있었고 또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규원 검사의 단독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그걸 또 다 불법적인 걸로 지금 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절차 자체가
절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와대에서 시작된 이른바 기획사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는 아니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잡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걸 그 바로잡는 과정을 또 검찰이 이번에 또 잘못됐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검찰 과거사를 정리하는 단계였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검찰이 또 이제 물고 들어가니까, 그럼 또 아까 1번, 2번 사건과 똑같이 3번 사건도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또 다퉈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수처에서도 3번 사건을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사한 다음에 공수처에서 제2처분 유보부 조건으로 이게 넘겨줬던 것인데 검찰 쪽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직접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공수처가 결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내면 검찰과 공수처가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법조계든 아니면 또 검찰과 관련해서 좀 핵심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수사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 이제 논리도 있고, 아니다, 그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게 무슨 방해가 됐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아직도 좀 모호합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기왕에 개수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일선 수사팀과 이른바 지휘부와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검찰 사무 규칙 같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수사팀과 일선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검의 부장회의 최근에 몇 차례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수사팀에서 아니 지금 대검 지휘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뭐 들이받는 그런 일들도 종종 봐왔는데, 그런 일이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게 뭐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당시 대검 지휘부가 한 수사가 지휘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기소를 하겠다고 나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기소를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수장에 나온 내용이 유출된 것이 지금 뭐 정당한 것이냐 논란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문제 논란이 있지만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대검과 법무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 조율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 그 과거의 지휘부에서 조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보고 나중 지휘부가 지금 그 전 지휘부를 기소하겠다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낯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이 이제 밖으로 다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일찌감치. 근데 그거에 이제 매달려서 생각을 해 보면 도대체 공소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누가 의도적으로 꺼내갖고 뿌릴 수 있는 문제냐? 아직 재판 시작도 안 됐는데라고 하는 문제. 그러나 그것은 훈령에 의해서 업무 지침에 따른 거지 꼭 위법한 건 아니지 않냐. 물론 규칙을 위반한 거긴 한데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문제의 핵심이 그거냐.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고 청와대 이름이 막 들어가면서 뭔가 정치적인 의혹, 공세 때문에 일부러 빼내서 뿌린 거 아니냐. 지금 또 두 번째 문제는 또 글로 넘어갑니다.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두 개가 저는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실 일반적으로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해서 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소 외에 누구 동그라미 이런 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실명이 뭐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으로 또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을 박상기 전 장관까지 실명이 거론이 돼 있단 말입니다.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훈령이라고는 하지만 훈령은 어찌됐든 내부 절차적으로 지키라는 게 훈령이고. 그래서 지키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훈령을 바꾼 다음에 그걸 어겼어야죠. 이게 잘못됐다라 했으니까 훈령이 있더라도 그냥 어기겠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겨도 된다는 얘기랑 크게 차이가 뭐가 날까요? 게다가 이 사건의 출발을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을 막은 부분에 중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건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소까지 했는데 그럴 절차적인 때는 문제로 엄격하게 또 따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를 두고 공소장을 공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느냐. 게다가 이제 이 사건을 떠나서도 공소장 공개를 그렇게 막아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든 검찰의 주장이고 당사자의 반론이라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국민들에게 주고 나면 나중에 몇 개월이 걸려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설령 무죄를 받아서 억울한 기소였다는 게 밝혀져도 이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받은 피해는 출국을 금지당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건 없었어요. 나중에 뭐 수사를 하고 뭐 재판에 넘겨서 구속된 건 다른 절차, 형사 절차인 거고 그때 문제가 된 건 출국을 금지된 건데 그 출국 금지된 피해와 잘못 제기된 공소 사실이 이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졌을 때 그 피고인이 있게 되는 피해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애매하고도 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정세균 전 총리도 이게 뭐냐 도대체 도망치려는 사람을 잡는 게 본질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 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하는 것이냐라고 아마 질타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검찰이냐 이런 식으로 강한 질타가 나왔는데 그러나 일단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는 기소가 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거기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예,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분량이 속속 도착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접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374만여 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7.3%입니다. 이 중 80세 이상이 112만여 명에 달해 인구 대비 49.8%,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자 기준으로는 50%를 넘었습니다. 80세 이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18%나 되고 위중증 환자 비중도 22%에 달해 대표적인 감염 취약층입니다. 한 번만 맞았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90% 이상 예방된다는 것이 꼭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 백신의 어떤 걸 특별히 비교한 건 아니지만 둘 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백신 접종은 지난달 하루 최대 25만 명이 맞았던 것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접종자는 총 11만 명이며 이 중 절대 다수인 9만 8천여 명이 2차 접종자인데 화이자 백신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6만 8천 회분이 출하돼 전국의 접종기관으로 옮겨지고 화이자도 43만 8천 회분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백신 확보 물량이 늘면서 화이자는 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27일부터 1차 접종이 본격 재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앞으로 영상 온도에서 보관 기간이 늘 것으로 보여 유통에 한결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유통이라든지 보관에 있어서 어떤 그 탄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예방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약률은 70에서 74세 약 61%, 65에서 69세는 52%, 60에서 64세는 35%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마감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예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보다 지역사회 내 확산이 더 많아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신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47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변이 감염자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변이, 남아공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 순이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내국인이 207명, 외국인이 40명이며 해외 유입은 52명인데 비해 국내 발생이 195명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은 195명인데 주로 집단 사례 관련 조사 중에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집단 발병 사례가 112명으로 개별 확진자에 비해 훨씬 많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정할 수 있는 역학적 연관 사례도 1,457명에 달합니다. 결국 변이 확정 사례와 역학적 연관 사례를 모두 합치면 2,570명이 주요 4종 변이에 감염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우세종인 영국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50% 이상 강한 인도 바이러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도 변이주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것은 극히 드물지만 향후 인도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인도 변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주요 변이 이외에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581건에 이릅니다. 바이러스가 유래한 지역별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55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뉴욕 변이,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필리핀 변이 순입니다. 한편 이번 달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 1,000여 명 가운데 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은 인도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나들이도 만남도 많아지면서 방역 의식도 느슨해지는 듯합니다. 이런 탓인지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사당동에 있는 술을 파는 음식점.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한 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는데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5월 8일부터 5월 15일 사이 방문객들한테 지금 QR 확인해서 검사 받으라고 지금 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검사 대상이 더 늘어난 만큼 확진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음식점은 출입자 관리와 칸막이 설치 등은 잘 지켰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아 밀집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술을 파는 곳이라 장시간 머무는 손님이 많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고시원에서도 1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 등 공용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로 주거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실, 샤워실, 주방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41명까지 늘었고 경기 성남시 일가족 모임으로는 19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와 개별 접촉해 감염된 비율이 46%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정의 달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면서 감염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만날 때도 인원을 제한하고 한산한 장소에서 모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때는 동거 가족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정하고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은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에 한산한 장소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SNS에 올라온 그래픽입니다. 이제 14살 된 한 팔레스타인 소년의 안타까운 비극을 애도하는 내용인데요. 14살 소년 함자는 지난 2009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동네에서 함께 축구를 하던 어린 동생이 숨지는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4년 함자의 형과 아버지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희생됐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의지하며 지냈지만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머니마저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가족을 모두 잃은 함자는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SNS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는 쿠드뉴스 네트워크라는 계정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함자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계정에는 다른 피해 어린이들의 이야기도 공개됐는데요. 16살 디마 알 이프란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소녀의 세 형제와 어머니 역시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아버지가 오열하고 소리쳐 봅니다. 하지만 흰 천에 쌓인 아이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폭격 현장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도 현실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 소진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지만 집이 무너져 갈 곳이 없습니다. 10살 아지즈 알코락 역시 어머니와 동생들을 잃고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사실상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미사일이 날아들고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공격은 낮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1,180여 차례 공습했고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어린이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포함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하루빨리 끝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기를 기원합니다. 희생된 아이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가 4,329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사이클론까지 인도 서부에 상륙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강풍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리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10km에 달하는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인도 서부를 강타하면서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273명이 타고 있던 바지선은 뭄바이 앞바다에서 커다란 파도와 부딪힌 뒤 침몰해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곳곳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뿌리 뽑혀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에 또 다른 재앙이 덮친 셈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는 4,329명으로 또다시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26만 3천여 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 인구의 70%가 사는 농촌 지역은 검사 장비와 치료제 부족으로 코로나19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손도 못 써보고 숨지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एक महीना के अंदर में करीब 6-7 आदमी मरे। एक घर में से 2 आदमी 3 आदमी मरे। कोई जांच नहीं है। जब मर जाता है तो लोग हल्ला होता है समाज में कि कोरोना से मर गया। 인도 의사협회는 올해 2차 유행에서만 의사 24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하루에 50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차 유행 때 사망한 의사 수는 736명이라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의사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5.18을 맞아서 우선 2813님,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시간이 됩시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9330님, 진실 요구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는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하셨습니다. 네, 2071님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 장병들께서는 이제라도 진상을 알리고 양심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6365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감 수사가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역시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뉴스가 있는 저녁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오늘날의 노무현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현실 정치와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